아버지, 빨리 가자요. 여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예, 조금만 더 하면 다 돼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고픈 생각밖에 없습니다. 난 물놀이랑 하고 좋은 난 물미끄럼때랑 타고파요. 동무들과 함께 문수물놀이장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왔대는데 얼마나 재미난지 모릅니다. 예, 이 무더운 여름철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물놀이장입니다. Deep Clean Foaming Cleanser from Young Clean.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를 끄는 것은 역시 급강한 물 미끄럼대입니다. 정말 재미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난 물미끄럼띠랑 정말 재미나요. 나 10번 타고 싶지요. 해수욕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니 금강산에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1층 청량리 봉사실에서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햄버거, 헛도그, 닭구이를 비롯하여 30여 가지의 요리를 봉사하고 있으며 최상급으로 건설된 우리 문수물놀이장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물놀이장으로서 물놀이 미끄럼대를 지금 두 번째로 타는데 타면 탈수록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손남 손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가더니 마치 제가 손남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두 개만 주세요. 자, 앞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서산법의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에 저 뒤에 숨어있지만 20주년 기념 그리고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해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연인 선생님은 평양시 동대원 구역 제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대원 구역 삼마동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김책 공업종합대학의 양복점에 양복사로 계셨습니다. 아마 강훈님 중에서도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최고의 인기 강사시기도 하고요. 2019년 국제 TNG 영화제 다큐 그림자꽃에서도 나오셨고 유튜브 채널 왈과 왈북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왈과 왈북 거기 가면은 가급적 종편에서 방송하는 가짜 북에 대한 소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왈과 왈북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연희 선생님 저서로는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김연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왔죠. 스콜로드의 우드파코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북한, 북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죠? 찌질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멋살고 굶주리고 밖에 나가면 기관차로 툭툭툭 쏴 죽이고 이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 네, 아닙니다.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고 뛰놀고 이렇게 선감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똑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때가 됐다. 옛날 때 진짜 뭐 체제에 무슨 사상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북은 정말 무조건 반복 이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평화와 번영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쪽에 와서 지금 9년째인데요.
당연히 저도 북에 있을 때는 남녀에 대해서 어떤 사회일까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제가 남쪽을 알았던 것은 아마 남쪽 사람들보다 북쪽 사람들이 남쪽 드라마를 더 많이 봤을 겁니다. 남쪽 사람들은 별로 드라마 잘 안 보는 사람들 있죠. 아줌마 드라마 해가지고 아줌마들만 쿵빵 빠져서 헤어나올 줄은 몰라요. 그런데 북은 아줌마고 남자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남쪽 드라마에 퉁퉁 빠져 삽니다. 드라마 한 번 하게 되면 한 50시간 정도는 봐야 돼요. 드라마 한 개의 영화를 보려면. 그게 USB 또는 CDR로 돌아가는데 그 한 영화를 보려면 50시간. 좀 북에 보내려면요. 부수를 조그만 걸 좀 골라서 보내주세요. 다 100분 넘는 걸 보내주니까 그 영화를 하나 보려면 3일 봐도 모자라는데요. 3일 보고도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영화 다 보려면 직장 안 나가요. 직장 나갈 시간이 없어요. 영화 보는 정신에. 그러면 진료소에 가가지고 나 감기 왔습니다. 아픕니다 하게 되면 3일 진단서를 떼줍니다. 그럼 3일 동안 그 영화를 다 보다가 조금 더 못 봤어요. 그럼 다시 가요 진료소에. 나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일을 더 떼줘요. 이렇게 진료소는 그 아파트 주민들을 담당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담당한 의사 선생이 3일 해서 6일을 떼주는 거죠. 6일을 떼고 웬만한 사람은 다 나가죠. 정말 떠나이가 아닌 이상은. 근데 다른 영화가 떠 있어서 떠보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는 진료소에서는 진단서를 못 뗍니다. 구역병원에 가야 돼요. 상독병원이죠. 거기 가면 15일을 진단서 떼줍니다. 이렇게 큰맘 먹고 한 달 동안에 영화를 다 보겠다 하게 되면 한 달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쪽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남쪽의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남쪽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뭐지? 하고 생각했던 건 언제냐면 여러분들 혹시 임시룡 씨 아시나요? 네. 임시룡 씨가 통일의 꽃이죠. 임시룡 씨가 89년도에 평양을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 가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 내신들도 있고 기자들 많은데 임시룡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쪽에 있을 때 북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다 뿔 달렸다고 배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그림 그려서 학교에 내놓을 때 북한 사람들 머리에다 뿔을 그려가지고 학교에다 냈다. 이런 말을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TV로 완전히 방영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북에서. 근데 어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TV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분명 뿔이 없는데 저 언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데 왜 우리를 저렇게 개밀처럼 봤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충격에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하도 시를 잘 지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좀 어리잖아요. 그런데 임시용 학생이 금강산으로 해서 쭉 원정을 파문조가 쭉 올라갔던 그런 원정 길이 한 보름인가 여름인가 쭉 지나갔던 길이 있는데 그때 이 학생이 함께 가게 됐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정말 내려가지 않았던 꼭 참고 있다가 언니를 만난 김에 언니한테 언니 앞에서 시를 읊습니다. 자작시를. 임시경 언니 우리 함께 사진 찍자요. 우리 머리에 뿔 날렸다고 했던 사람들 뿔 찾다가 해저 물게 우리 함께 사진 찍어요. 이런 시를 읊었던 게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다 그 기자회견 TV를 보면서 남쪽 사람들은 우리를 뿔 달린 괴물로 알고 있어.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남쪽 하게 되면 남조선 하면 우리는 언젠가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우리 가족이다. 저 군사국에서에 나와 있는 국군들은 미제의 총을 받으러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총을 자기 동족의 가슴이 아니라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에 돌리도록 조상들을 계엄을 해야 한다. 남조선의 풀 한 폭이 자갈 날 절대 못 다치게 해야 한다. 미제와 일제는 한 하늘을 이루어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다.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남조선 사람들은 당연히 내 형제고 친구라고 생각했지 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해 못했던 건 뭐냐면 임시경 학생이 또 그날 이렇게 북에 가게 되면 선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관광 안내 스케줄이 있죠. 오늘은 뭐 어디 구경 갑시다. 어디 갑시다. 그래서 오늘 한 날은 북에 연극 구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의 이런 일꾼들이 임시경 학생한테 임시경 학생 오늘 우리 북의 영화 연극을 하나 볼 건데 피바다와 꽃하는 처녀 두 개 중에 뭘 보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어때요? 피바다 하게 되면 어딘가 사상이 묻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무서워 보이죠? 그러니까 임시경 학생은 북에 갈 때 엄청나게 교육을 받고 간 것 같습니다. 북에 가서 절대 찬양하는 말 하지 말아라, 만실에 가지 말아라, 이런 주석에 무슨 동상 앞에서 절대 인사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의 제목을 들어보니까 피바다는 좀 무서워 보이고 꽃 파는 처녀는 아주 생각적인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난 꽃 파는 처녀를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꽃 파는 처녀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이 꽃분이라는 처녀가 지주놈한 데서 정말 모순살이하면서 좀 착취당하고 하다가 오빠는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나갔다가 나중에 와서 만난 이런 영화거든요. 사상체제 일제를 반대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어요. 봤는데 끝나면 무대에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 배우들이니까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꽃다발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시경 학생을 위해서 연극을 만들고 사람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래서 끝난 다음에 임시경 학생이 꽃다발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왔어요. 기본 임시경 학생이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모든 극장에 앉아있던 수많은 평양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꽃 파는 처녀 자체가 정의로운 건 꽃 파는 처녀, 이거 꽃분이고 부정은 지주놈이었어요. 지주놈이 이 꽃분이 처녀를 착취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주인공이 꽃분이한테 꽃을 줄 거다라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임시경 학생이 무대로 올라가더니 지주놈한테 꽃을 준 겁니다. 꽃다발을.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남쪽 사람들은 왜 그래? 정의가 있고 부정의가 있는데 왜 부정이 나쁜 놈한테 꽃다발을 주면 찬양하는 거야 뭐야? 이게 혼란이 가져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이게 바로 서로 상대방이 저런 의미로 하는 일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서로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시경 학생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이 주인공은 누구나 다 꽃다발을 다 줄 거다. 하지만 저 지주놈 욕은 나쁜 욕, 우리 드라마도 나쁜 놈 욕한 사람을 나가서 욕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지주놈은 누구도 꽃다발을 안 주고 누구도 칭찬을 안 할 거다. 욕 먹을 거다. 그래서 안쓰러워서 일부러 나라도 저 지주놈한테 꽃다발 줘야지 해서 지주놈을 준 겁니다. 전 의미로 했는데 그 속마음을 모르는 북쪽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남과 북에도 서로가 서로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70년 동안 헤어져 있다 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 전인가요? 남쪽의 축구단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조나 이 노조 사람들이 평양에 축구 경기를 갔습니다. 축구 경기 하는데 5월 1일 경기장에서 했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버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남쪽의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에 딱 들어서서 자기 자리에 갔는데 이쪽에는 북한 선수들 앉는 자리, 이쪽에는 남쪽 선수들이 앉는 자리 이렇게 앉았는데 들어가서 자기네 앉은 자리에 앉으려고 보니까 벌써 북쪽 선수들이 자기네 자리 다 비워놓고 남쪽 선수들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남쪽 선수들은 이해가 안 돼서 이 사람들 왜 우리 자리에 앉았어? 하고 그 앞에 가니까 그 앞에 도착하니까야 북쪽 선수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옆으로 자기네 자리로 이동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자에 비 맞을까봐. 예, 남쪽 선수들이 들어오면 비 맞은 우자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 선수들은 자기네 자리에다 비워놓고 남쪽 선수들이 앉을 자리에 앉아있다가 오면 마른 우자에 앉으라고 이렇게 앉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근본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어려서부터 너무나 나쁜 놈만 달아왔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고 갈등을 겪고 이러는 거지, 실제 우리 민족은 진짜 선량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 민족인 거죠.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역시 이 세상에 우리 민족 같은 이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정말 많이 가집니다. 아무 데 가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같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그런 데 대한 궁지감 가질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우리도 우리 민족, 우리 조선민족이라는 이런 궁지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된다. 이제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쌓이고 70년 동안 쌓이던 오해를 풀 수가 있다. 서로 상대방을 비방만 하기 시작해가지고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을 바라볼 때 항상 먹먹고 굶주리고 뭐 북하면 다 그런 인식을 가집니다. 북이 권한의 행군 10년 동안 95년부터 2005년까지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굶어 죽었던 이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굶었고요. 하지만 그 10년 세월이 북의 70년을 다 대신하진 않습니다. 일부분입니다. 남쪽 대한민국을 말할 때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 할 때에 서울에 너 숫자가 사는 세상이야 이런 말을 먼저 할까요? 아닙니다. 서울의 너숫자는 일부분이겠죠. 대한민국도 위대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남을 홀뜯고 비방하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가도 절대 함께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쪽에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문화적 차이였어요. 문화적 충격. 엄청 다뤘습니다. 여기 서울이나 전국에 단체 모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뭐 이런 모임이, 포럼 모임이 있듯이 있는데, 엄마들이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서울에. 그 엄마들이 2002년도에 평양을 방문했답니다. 평양에 가서 관광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다가 북의 협동농장 감자밭을 지나게 됐대요. 근데 버스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한 엄마가 저도 모르게 감자꽃이 우리 어떡같네? 하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북 안내원이 꽃만 같은 게 아니라 감자 알도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전 슬펐어요. 우린 당연히 같아야 하는 거 아닐까? 왜 같은 게 이상할 만큼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몰려왔을까? 이런 차이를 제가 알게 됐던 겁니다. 또 어떤 자리에 갔는데 대학생들인데 생옷에 민감하고 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이래야 할 사람들인데 이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김치를 먹습니까? 정말 놀랐어요. 우리의 미래의 사고가 이 정도로구나. 정말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그때 알았는데요. 이게 남쪽 사람들만 북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도 당연히 남쪽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남쪽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아마 여기도 계실걸요. 금강산이나 평양 가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한 명도 제주도나 뭐 여기 와봤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서울의 행사 때나 뭐 강도들이나 마실 거지.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더욱이 남쪽에 대해서 실제 문화, 드라마에나 봐서 알지 실제 속속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왔는데 여러분 커피숍 잘 다니시죠? 커피숍? 근데 커피숍 갔는데 간판이 우리나라 글자가 있는 커피숍 찾기 어렵더라고요. 맞죠? 다 꺼발 글자예요. 여기는 지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좀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벽에다가 일평지 한 장에다가 한 글자씩 써서 와이파이 공짜 이렇게 벽에다 써붙인 거예요. 저 정말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와이파이 공짜 준다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우리나라 말이 누구는 뭐 촌스럽다고 하겠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근데 저는 그 글자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남쪽에 그 초코파이, 찰떡파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북쪽 사람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초코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가 빵 세트로구나 하고 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폼 잡고 앉아서 역시 남조선은 잘 산다더니 커피 한 잔 먹으면 와이파이 빵을 서비스로 갖다 주는가 보다 하고 다 앉아서 기다리는데 다 먹게 되는데도 와이파이 안 갖다 줍니다. 저기요 와이파이 안 주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톤이 다르잖아요. 이 튈까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저해가지고. 그래서 잭소리 못하고 사람들 많아서 그런가 내일 다시 와봐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서 선적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사기당한 느낌이 빵 듭니다. 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나 북에서 왔는 줄 알고 나한테 사기를 쳤지? 나 북쪽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성질이 나잖아요. 젊은 청하게 커피를 주고 있었는데 당신 참 웃기시네요. 와이파이 공짜 준다더니 왜 나갈 때까지 안 갖다 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멍하고 쳐다보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뭔 말인지 알고 다시는 북카페 안 갔습니다. 저 알아보고 망신 줄까봐 일부러 피해 다니고 다른데 멀리 카페 가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한 걸음걸음 순간순간 닥치는 남쪽의 문화가 엄청 혼란스럽고 이해 안 되고 황당하고 이렇게 정말 많았던 거죠. 또 우리 여성분들도 많은데 제가 멋쟁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아이고 이뻐요 뭐 이런 말씀 좀 나와요. 그죠? 그죠? 부분을 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69년생입니다. 69년생이라서 어식둘인데요. 그래도 마음이 16살이에요. 이뻐요 하면 설레고요. 애들 끌고 싶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북에서 제가 왜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냐면 대구에서 사는데 변호사입니다. 남사친입니다.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남남북녀라고 북한 여성들은 다 미인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유니스 같은 여자도 살고 있었냐. 성질 나더라고요. 성질 나요. 그래서 남자도 못생긴 남자 많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남남북녀라는 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더 쪽팔리는 건 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 평창에 우리 올림픽 있었죠. 그때 북에서 응원단 내려오고 또 삼전악단 예수인들도 내려왔었죠. 눈 씻고 봐도 정말 저같이 생긴 여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구림 같고 인형 같은 진짜 더운 여자들만 뽑아가지고 골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진짜 북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구림 같은 이쁜 미녀들만 산다고 착각하는데 뻥입니다. 제가 저 정도 되면요 북의 한 중간쯤은 됩니다. 제가 그게 못생긴 형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보다 더 못생긴 여자들이 뒤집어 쌓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녀도 다 뽕이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남쪽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게 피부과였습니다. 북에서 피부과 가게 되면 뭐 혼기나고 상처나고 뭐 아픈 걸 치료해주는 게 피부과인데 남쪽의 피부과는 여자들 이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저기 한 번만 갔다 오면 이쁘단 말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찾아갔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얼굴에 기미가 좀 있는데요 뽑아줄 수 있나요? 하니까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250만 원만 내십시오. 그래서 돈이 진짜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방에서 나와가지고 벽돌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벽돌에 있던 간호사가 저를 찾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턴을 내고 가시라고. 뭔 돈이요? 저 지금 방에서 약도 하나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그냥 나왔어요. 뭔 돈을 내야 되죠? 하니까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았냐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게 목적이지 어떻게 환자가 선생님하고 말 한 것까지 받아내는 게 병원이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혼란과 이런 속에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알아갔던 그런 시절이 넘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 아는 분 차를 타고 톨게이트 쫙 지나갔는데 그 조그만 무슨 어둠막 같은 막사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다 차를 딱 세우더니 그 여자한테다가 돈을 축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님한테 저 아줌마 아세요? 물어봤어요. 모르죠? 그래요. 아니 왜 모르는 아줌마한테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길을 지나가려면 누구나 다 돈을 내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요. 저 완전 충격받았거든요.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내 나라를 지나가는데 돈을 내야 지나갈 수 있어? 나 지금 남의 나라 땅 건너가는 거야? 분명히 내 나라 내 땅이잖아. 이런 생각 안 할까? 이게 황당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됐죠. 이게 당연히 문화적 차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뭐가 좋다 나쁘다 틀렸다 잘됐다 이렇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쭉 오랜 세월을 남쪽에 와서 하나하나 이런 혼란 속에서 남쪽 문화를 알아가면서 아 이게 바로 다름이로구나. 틀림이 아닌 다름이구나. 세상은 수많은 다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상살이로구나. 남과 북도 절대 누가 잘되고 누가 좋고 누가 옳고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항상 북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 그쪽의 문화라는 겁니다. 남쪽의 문화입니다. 북쪽 사람들 볼 때도 남쪽 사람들을 황당하고 이해 못하는 점들이 정말 많죠. 제가 지금 충격적이었던 이런 것들. 하지만 그리고 남쪽 사람들도 북을 바라볼 때 저거 어떻게 사람 세상에 저런 게 있을 수 있어?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틀렸다가 아니라 누가 얼냐가 아니라 그냥 오랜 세월 70년 동안 북과 부로 달려오면서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우리가 함께 합쳐갈 때가 들어서 함께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통일을 위해서 서로 남과 북은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질감을 빨리 먼저 찾아가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민족이고 이렇게 처음 만나도 말이 통할 수 있는 통역이 필요 없는 한 언어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동질감을 찾기보다는 이질감을 인정해주자.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자. 그래서 쌓이고 이 많은 이질감들이 우리가 서로 불편하지 않을 때 그래 너는 가자를 좋아했었고 우리 사탕을 좋아했었구나 이렇게 그 이질감 다름들이 불편하지 않게 나한테 와닿을 때가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꼭 같이 질문해 볼게요. 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거 미리 다 공부시키고 들어왔죠? 안 돼요? 예, 이런 대답 손도 들어오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보면 한 80-90% 대답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빨리 통일해야 북에 있는 많은 지하 자원과 싼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이 80-90%가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북에 가게 되면 이제 정세가 좋아져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만큼 북으로 가는 길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금강산, 노양산, 견학 갈 수 있는 길이 누가 하늘에서 뚝딱 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 발로 뛰어서 만들어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북으로 가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생긴다면 가서 꼭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장난삼아 북쪽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 아닐까요? 우리는 당연히 경제적 이익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 이전에 바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어제 경제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 자꾸 주절되면 지루하시죠? 네,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컨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북에는 머테리랑 없다고 하는데 머테리 없으면 물리학과 가냐 수술학과 가냐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또 북에서도 불륜을 저지를 수 있냐 하면 어디 가야 되냐 들키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 그냥 사람 이야기들. 하지만 저에게 헬기센 내말 날아가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사람 이야기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신 거 있죠? 제가 지금 혹시 질문 쓰신 거 있으면 말로 물어보면 돼요. 말로 물어보세요. 지금 다 쓰신 거. 네네네, 먼저 하세요.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집에서 오는 동생을 만났는데요. 그 동생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막 호흡은 저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마이크 쓰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요즘 전환의 해무시설이겠죠? 북이 제일 어려울 때 불모주 아사가 있고 뭐 이럴 때죠. 근데 우선 북은 헌전결혼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전에 애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북의 문화는 여기 뭐죠?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 낳아서 키우는 거 뭐라고 하죠? 예, 미혼모가 없습니다. 예, 미혼모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 애 낳고 뭐 이런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 딸이 벌써 임신을 했다 하게 되면 빨리 결혼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뭐가 있냐면 애기 상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결혼식 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상을 받죠. 결혼식 상. 결혼식 상을 받을 때 그 앞 옆에다가 애기 상 조그만 상 하나 따로 차립니다. 애 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혼 전에 애 임신하는 데 대해서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문화로 애기 상 차려주면 돼요. 그리고 하지만 남자가 없는데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아서 기른다?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일이라서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약이 없든지 간에 권한의 행위 때 그건 무상 의료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상으로 제가 깜짝 놀란 것처럼 의사 말한가까지 낸다고 놀랐다고 했죠. 그것처럼 북에 가면 모든 치료나 모든 게 다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권한의 행위 들어서면서 원래 사회주의가 뭐냐면 우리 자본주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과 결혼을 할 때는 뭐를 하죠? 달러로 합니다. 달러를 주고받고 상품도 주고받고 하지만 사회주의 진영은 그때 사회주의 진영은 엄청 강했죠. 8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하는 맹물이나 불가리아, 뻘스코, 체스코, 슬로베스코 많은 나라들이 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북도 높았다는 알고 있고요. 그때 사회주의 국가들은 달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의 근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정부덕위에서 모든 의약품과 의학 기술이고 기재고 다 가져보냈어요. 그러다가 사회주의 시장이 다 망해버리고 무너지면서 정부덕위에서 들어오던 약이 하나도 못 들게 됐습니다. 북은 예방보학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양약보다 거려약, 여러분들 뭐지 한의학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거려약이라고 하는데 이 거려보학에 엄청난 힘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발전시켰지 양약에 힘을 안 쓴 거예요. 정부덕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순간에 끊기니까 거려약은 엄청 발전되어 있는데 양약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구급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양약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방 거려약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수술이나 이럴 때는 마취제고 항생제고 다 양약이잖아요. 그래서 양약이 엄청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수를 하면서 중국에 건너가서 약들을 수입해다가 시장에서 팔면 병원에 가서 나 어디 아픕니다 하게 되면 처방전을 떼줍니다.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다시 와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됐던 이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때도 아마 병원에 그렇게 약이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여자가 아무리 돈이 없고 해도요. 마취제 하나 살 만한 힘이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서 이순실이라는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양 여자인데 나는 버이락한 석탄더미 위에서 아기를 낳았고 길바닥에 있는 유리 조각으로 내 탯줄을 끊었고 지나가는 할머니가 속치마를 뜯어서 애를 감싸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권한의 행위 소리에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잖아요. 권한의 행위고 인간이 달라지니까 새덩어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길가에서 애를 낳았고 깨진 유리 조각을 보고 내 탯줄을 끊을 수 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 몇 명이 있을까요? 누구도 안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병원에서 마취제 없이 중절 수술을 했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 맞다고 봐야죠. 저 상대방 말을 믿어야죠. 아마 죽지 않은 게 더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취 안 하고 중절을 하면 그 사람 좀 까먹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겠죠. 하여튼 그때는 이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더 혹시 쓰신 거 있으시면 저기 우리 백보람 우리 백보람 사무관한테 전달해서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던 중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써서 주세요. 써서. 이 쓴 거 제가 붙였으니까요. 네. 제가 좀 순서를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거부터 좀 할게요. 왜 탈북하셨나요? 예, 근데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거 사회축 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을 때 왜냐면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사회축에서 이거 따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남측에 오신 이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요? 참 깊고도 힘든 질문이네요. 어떤 사람이
제일 인상이 남았던 사람은요, 제가 감옥에 남쪽에서 탈출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감옥살이도 10개월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뉴욕타임스, CNN, BBC 해가지고 온 세상에 언론들이 엄청 떠들었죠. 이게 완전 커뮤니티 사건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떠들었는데, 그때 남쪽에서도 언론에 나갔는데 뉴스타파라던가 지금 MBC 사장으로 갔던 최승호 PD가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 사건을 했는데, 그분들이 기사를 낸 다음에도 어떤 시민단체들, 여러분들 같은 시민단체를 다 다니면서 이 사연을 안타까우니까 우리 기자회견 한 번만 좀 해달라고 막 다니면서 정말 요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단체 하나도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는 박근혜 때였죠. 박근혜 정권이어서 이 김연희라는 여자를 데리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빨갱이로 몰려서 그때 감옥 갈 것 같고 무서우니까 우리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누구도 저를 기자회견 해주지 못했습니다. 남쪽 분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정교인들이, 목사 한 분이 이거는 사상과 종교를 떠나서 우리 정교인들이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맡아야 될 문제다 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자단이라고 해서 목사들 모임에서 최초로 기자회견을 해줬고, 그때 많이 또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때 다시 제 손을 잡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많죠. 기억에 남고 정말 심장에 남고 이런 분들 많은데, 제일 처음에 제 손을 잡아줬던 뉴욕타임스 그 최승호 PD님이나 한겨레 기자님,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가장 저한테 소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없습니까? 잘 다음부터 진짜 읽어주세요. 김 선생님은 이북에서 온 지 오래됩니다. 어떻게 소식을 업데이트합니까? 네, 이 땅에 1천만의 이산 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이산 가족들이고 탈북자들이 33,000명이라고 합니다. 실향민들은 좀 모르겠고 탈북자들이 33,000명인데 그 탈북자들 중에 80 내지 90%가 다 북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있고 선물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북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고 했죠? 어느 분이죠? 몇 분 계셔요. 그래요? 네, 통화 가능하죠. 성음도 하고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성음도 하고, 이게 1년, 2년 전에 생긴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전부터 벌써 자기가 다 넣어가지고, 엄마 전화해가지고, 엄마 다음 달 엄마 생일이지? 내가 뭘 보냈다, 돈 얼마 보냈대?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갖다가 통일이 됐어요. 탈북자들은. 이렇게 딱 보내는데, 지금, 삐라 대북전단 사건 때문에 아예 막혀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멀리 통화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모든 외신 언론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는 꼭 남쪽에 와서 저를 인터뷰하고 선물 뭘 보낼 거냐 해서 준비해서 갖다가 전달해주면서 또 인터뷰해가지고 또 저한테 전달해주고, 그래서 수시로 물건도 머플러도 선물하고 사진기도 선물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했어요. 손편지도 해서 보냈고, 그리고 북에서 영상 편지를 해서 자주 보냅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결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하고, 또 남쪽에 뭐가 있냐면 재미겹고 진석유 기자님이나 또 이렇게 해외 동포들, 남쪽에 사는 해외 동포들 기자들이 평양에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작년 겨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갈 때마다 2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소식을 보냅니다. 그리고 북의 소식도 자료도 받고 자료 뭐 좀 보내라 하면 받게 되고, 그래서 촬영하셔서 제가 좀 깊이 있게 말은 못하겠는데 그 국가방법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투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솔직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정말 제가 원래 김제방업종합대에서 양복을 했습니다. 남자 양복 전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양심수공원의 회장님이신 권원원 선생님 양복을 제 손으로 제일 먼저 해줘가지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양복만 전문으로 하는데, 집에서 재범기, 어바르코, 재단상 다 해놓고 양복점 개인대 방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싹 다 걷어치웠어요. 집에다 준비하느라고. 진짜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싹 다 없애치우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저한테 8년 만에 여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8년 동안 여권을 안 해줬어요. 나 왜 여권 안 해주냐 하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돌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권을 해주면 언제든지 나중에 도망갈 거라고 절대 여권 나올 수 없다라고 국정원에서 대답이 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꾸준히 안 나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드디어 여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받자마자 너무 좋아서 거기 있다 일 안 한다 하고서는 재롱이 싹 다 걷어치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선물 사러 다녔어요. 8년 만에 만나는 딸한테 먹거리 사주고 뭐 반지, 혹시 27살이거든요. 커플 애인이 있겠지 해서 커플 반지 사고 부모님께 뭘 사고 이게 사는데 일주일 만에 출국 금지 명령서가 저희 집으로 떨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매 달마다 빠짐없이 저희 집에 출국 금지 연장 확인서가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다 가는 줄 알았다가 못 가고 실망했고 지금은 유튜브나 뭐 외신들 언론이나 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네, 강사님이 생각하는 남과 북의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공통점 보게 되면 그냥 제 짧은 생각이 그겁니다. 그냥 옹주강 같아요. 네,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게 우리 남과 북의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게 제일 안겨고요.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아마 북에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북은 아무리 굶어 죽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있었고 정이 있었어요. 북쪽 사람들은 쌀 하나 가지고 옆에 사람들 넣어놔 먹고 옆에서 아파서 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챙겨서 집에 데려다주고 위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하는 인간의 본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남쪽에 오니까 정이 메말랐습니다. 여기 9년 동안 제가 살았는데 저희 옆집 굿집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외롭고 혼자 할 때 옆집 우집 다 오라고 야 오늘 있는 날인데 우리 집에서 놀자 하게 되면 동네 한 집에 다 모여가지고 뭐 해먹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사람 생활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이렇게 딱 갇힌 생활 같은 외로운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에 오니까 다른 게 뭐냐면 북에는 노래 중에 사랑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가. 근데 남쪽의 노래는 90%가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몽땅 사랑해 사랑. 그렇게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면서 사랑이 제일 없는 나라예요. 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가 좀 더 인간의 이런 본 모습의 정을 좀 나눠갔으면 좋겠다. 공동의 시스템. 예? 예,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생활해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 문제를 좀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에도 학교 폭력이 뉴스에 등장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에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불륜도 있고 바람피로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그것처럼 거기도 왜 폭행이 없겠습니까? 학생들이 뭐 막갑지 않으면 우리 발목에 가서 때리기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70년대 80년대까지 뭐가 있었냐면 패싸움이 있었어요. 북에는 학교들 여자들은 안심하잖아요. 남자들은 뭘 먹으면 웃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 학교들끼리 서로마다 자기네 학교끼리 패싸움하고 진짜 그때 삽곡갱이 들고 막 나가고 이렇게 무시무시하던 그런 시절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국가적으로 통제가 되면서 다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일부적으로 있었던 거고 기본 모습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패싸움도 없는데요. 왜 북에는 학교에서 왕따가 있을 수가 없냐. 우선 학급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요. 한 학급이 한 20명 정도 된다 하게 되면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은 집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학습반을 모집니다. 학습반.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얘가 공부 잘하는 애인지 공부 깡통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가까운 애들끼리 학습반을 모아줘요. 하루 공부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씩 학급에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 학급 교실 뒤에다가 누구 몇 점하고 한 달 동안 붙여놓습니다. 그 시험 점수를. 근데 이건 껄뚱이다. 계속 껄뚱을 한다게 되면 애들한테 왕따 당하겠죠. 또 깡통 대가리 하겠죠. 그래서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한 학급 학습반이 4명 내지 5명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아무리 1등을 해도 빛이 안 납니다. 우리 학습자가 똑같이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빛이 납니다. 거긴 집단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 혼자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1등으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우리 학습자 자체가 우리 학급에서 제일 우선으로 나가는 공부 잘하는 학습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가난하기 전에 자기네 학습반 자체가 공부 끝나면 오늘은 너희 집에 가자 해가지고 어마다 학습반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학습반에서 공부 뒤떨어진 애를 공부 배워줘서 데리고 나가는 그건 철저하게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네.
뭐 왕따 폭력 이런 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자살 거 있나요? 북은 자살하게 되면 반역자가 돼요. 네,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은 나라가 싫어서 자살하는 거죠. 나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자살까지 갈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특히 난 남쪽에 제일 가슴 아픈 게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애들, 진짜 꼬담을 피워버릴 때 못했던 어린애들이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을 합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애들은 철이 없어서 뭐 순간에 그랬다 해도 그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평생을 자식을 앞세운 부모. 그래서 이 자살하는 게 왜 있을까? 학생들이나 이게 우선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누구도 이 사람의 손을 안 잡아주잖아요. 그런 집단, 조직, 단체라는 게 그때 중요한 게, 여기 덕거노인이라는 게 있죠. 덕거노인들 있고 어르신들이 혼자서 숨지는 어르신들도 많죠. 숨졌는데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야 겨우 찾아내는, 시체를 찾아내는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북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 한 명도 혼자 개인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 집단에 소속돼서 살기 때문에, 집단에서 내가 잘못하고 결함이 있어도 집단에서 비판받고 서로 거쳐가고 이끌어주고 이런 속에서 가기 때문에 절대 왕따돼서 이 사람의 누구도 관심 밖에 벗어나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집에 혼자 있는 어르신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양로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더 많은 양로원이 있는데, 양로원에 간 어르신은 자식이 없는 부모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 자식이 모십니다. 모시면 부모님들 뭐 치매가 왔다거나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외롭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어르신들 집에 혼자고 있다고 해도 개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단체가 조직이 있습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젊은 여자분 오고 집에서 직장 안 나오고 노는 사람들은 여맥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동맹이라고. 그 여성동맹은 뭐냐?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 케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직장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노는 어르신들이나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뭐 음식을 만들어서 어디 지연 간다거나 노래 연습해서 어디 공연 간다거나 뭐 오늘은 어디 결합 간다거나 이렇게 함께 조직에서 막 같이 하기 때문에 혼자 멘토리 떨어져서 자살해 죽는 관심 속에서 벗어난 이런 일이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이 한 4가지 문제를 쭉 써주셨는데 제가 그거 2장 드리고요. 네. 제가 나한테 질문인데 이거요? 네, 2장 같은 겁니다. 1, 2, 3, 4. 네, 1, 2, 3, 4. 네. 그래서 다 네, 아니 그거 드리고 내가 말씀.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 포스트에 적어드린 것은 네. 그 책의 원고에서 인용한 겁니다. 원고에서. 네. 그래서 읽히지 않아서 첫 번째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게 실제 북측의 일상생활인가? 북측에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가는 것에 대한 너무나 의심이 들어서 이게 사실인가만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성 문제에 있어서 이게 단문으로 특히 네. 북한 여성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아무런 편견 없이 지금 일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모든 공부와 생활비를 받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모든 여성들은 모두가 똑같이 공정한 대우와 보급을 받고 있다. 네. 이런 아주 공정한, 대한민국은 공정이 아주 지금 이슈인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질문 똑같은 내용만 달라. 네. 그 동그라미 속에 모든 공평, 공정, 평화, 차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식을 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모든 고급 중학교 학생들은 국가 정보시험을 본다. 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교육을 무상으로 받는다. 야, 대단하거든요. 주거 문제는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받는다. 이런 표현이 저한테 이제 충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 문제에 있어서 의료보험 같은 데서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사모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무국성에서 안전하게 수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원고 중에 모든 아무런 편견 없이 공정한 대화 공부, 그래서 이 모든 이 원고상의 표현인가 이게 실제 이런가, 저는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는 한번 더 좋은 사회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남쪽에 대학이 10개가 있습니다. 대학이 10개가 있으면 등록금이 다 똑같을까요? 왜 다를까요? 국립, 사립 다 그렇죠. 그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국가가 관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북은 10개 대학이 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개인 대학이 없잖아요. 또 직장이 없어. 뭐 옆에 빵집이나 무슨 뭐 어디 뭐 거리에서 군고구마 파는 거 있습니다. 군고구마 파는 아줌마들 자체도 개인이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무원이나 같아요. 국가에서 파견한 겁니다. 국가 식료품 상점, 과일 남새 상점 정업원이 거리에 나가서 군고구마를 팔 수 있게끔 이런 봉사를 나가는 겁니다. 거리에서 뭐 커피 팔고 고구마 팔고 빵 팔고 하는 것도 다 식료 상점이나 과일 남새 상점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봉사를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여기서 여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공무원이랑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모든 직장인들은 똑같이 건국과 생활을 받게 된다. 모든 여성들도 똑같은 동등한 배려를 받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북은 직업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비판받아야 돼요. 직업이 없으면 청년동맹에서 무직집을 안 나오다 보면 뒤에다가 비판해야 되고, 구역에 가서 뭐 좀 진짜 심하게 사상추행까지 하게 되고, 직업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 잘 가려야 될 건 뭐냐면, 흔히 남쪽 사람들은 북에 그 10년 동안 권한의 행운 시절, 모든 시스템이 90% 무너졌던 그 권한의 행운 시절을 넘어서 북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70년 동안에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아왔던 군번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물어졌던 시절이 아니라. 그리고 그 권한의 행운 끝나고 지금 다시 복귀된 모습을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대학 가지 않으면, 군대 나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직장을 배치받게 됩니다. 한 년도 빠짐없이 다 국가가 배치를 해줍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으면 배치하게 되면 배치하는 데서 여자나 남자에 따라서 차별한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자들이 가서 왜냐면 여기는 직장을 나가서 자기가 직장을 찾아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면접하면서 면접 보는 사람들이 기준에 따라서 이 여자들은 빨리 시집가고 애 낳겠네, 얘는 좀 필요 없겠네, 남자들만이 받아야 되겠네, 이런 기준들 때문에 여자들이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 이런 거 있는데, 북은 그게 아니라 개인 기업인들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배치한단 말이죠. 넌 어디 가라 어디 가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안 받겠다 어쩌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배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12년제 무료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평양 김원근 음악명대학 가서 연구인 김정수 교사가 부릅니다. 음악대학 가서 이 대학의 장학금이 등록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북쪽 청장이 어이없어서 말을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북은 대학이 등록금이 없다는 것을 무료로 공부한다는 게 세상이 다 아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이것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입니다. 그래서 12년제 무료 의무 교육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 대학은 5년 내지 6년입니다. 그것도 다 무료입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정무원 국가 정무원 시험을 친다? 무조건 다 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때 제가 있을 때는 6학년제였지만 고등중학교 해가지고 지금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이렇게 두 개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고급중학교 마지막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모든 전국적인 고등학교 졸업생들 100% 국가 정원 시험을 칩니다. 쳐서 순위를 따라서 거기서 대학 보낼 사람, 그다음에 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군대 나갈 사람 뽑아서 군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 등록받고 군대 등록한 사람들은 다시 직장에 배치되고 이렇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교복을 무상으로 받냐? 혹시 몇 년도에 학교 다니셨어요? 어떤 나이 말씀하시나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북에서 오신 분? 8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1900 잠깐만 어느 대학교
그때 격업을 국가가 줬나요? 샀나요? 그때 격업을 무상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견적을 샀나요? 86년도. 교복을 받았냐고 무상으로. 그때는 돈을 내고 했어요. 돈을 냈어요? 네, 냈어요. 그 개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샀는데 그냥 최저가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는 무상으로 받았고요. 중학교 때는 그다음부터는 돈을 냈습니다. 돈을 얼마 정도 냈나요? 그거는 기억 못하죠. 국정가격 아닌가요? 북한덕으로 36원.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무상이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요. 국정가격입니다. 국정가격은 계란 하나이 12전이에요. 계란 하나 12전. 그 다음에 억류한 냉면 있죠. 그게 120원입니다. 여기서 격업도 36원. 그건 그냥 무상이랑 갖는 거죠. 그래서 무력에 그게 국정가격으로 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상으로 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상점에 어디 가서 개별적으로 격을 사죠. 어디 사나요?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89년도 지나서 90년도 들어가서는 평양만 다 무상을 주고 지방은 특히 한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쪽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쪽에는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가 부담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평양 사람들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평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권한행위 시작되면 사회주권들이 무너지면서 부디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국가가 버텨주니까. 그 다음에 지금 권한행위가 끝나고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TV에도 나왔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 가방까지 다 가방 공장에서 이번에 가방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격업도 지금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옛날 때랑 똑같이 다시 반복이 돼요. 권한행위 이전 권한행위 때 힘들었을 때 돈 주고 사던 이게 다 없어지고 지금은 원래 이미 전에 있었던 사회적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받는다. 이것도 아마 그럴 겁니다. 권한의 행위 때는 아마 힘드니까 집을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집은 저런 거 쓰고 사는데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돈은 좀 있는데 나쁜 집에서 산다 하게 되면 또 돈 주고 사야죠. 좋은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이 좀 좋은 집을 서로 교환하면서 돈 밑돈 깔고 사는 이런 거 있었죠. 서로 교환하면서도 그런 게 있지. 국가적으로 돈 주고 집을 사는 법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은 대체로 일부분에 대한 걸 말할 수 없고 대체로 보게 되면 북은 살림집은 국가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돈 안 내는 거죠. 그냥 부상으로. 제가 86년도에 집을 동계역에 살다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86년도에 평양시 중구역에 아파트 집을 받으면서 갔는데 1전도 낸 적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3칸짜리 집인데 방에는 이불장, 양복장 있고 안방에 침대 있고 가구가 놓인 상태에서 사람만 들어가게 됐던 이런 아파트를 받았던 거죠. 지금 이번에 미래과학자 거리라든가 여명거리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에도 이미 안에 가구들이 다 넣여 있습니다. 그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냐? 미래과학자 거리에는 김책광대 옆에 있기 때문에 김책광대 안에 교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직원 하게 되면 교원이 아닙니다. 교원과 거기 관련 총무사하는 사람들, 식당의 아줌마들 이런 노동자가 다 합해서 우리는 교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평양시 중구역에 평양역 앞에 뭐가 있냐면 정말 문통으로 된 진짜 평양 중구역에서 제일 멋있는 아파트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술인 아파트입니다. 예술인 아파트, 예술인 작가, 시인, 무슨 가수 이런 예술인들만 거기에 예술 부분에서 경적을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기다 또 무상으로 집을 배치하는 거죠. 또 저게 어디죠? 우리 체육천 정주영 체육천 알죠? 정주영 회장님이 그게다 했던 체육관. 그 정주영 체육전에는 체육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는 체육인 아파트, 예술인 아파트, 기관기업소별로 집을 지어서 국가가 무상으로 배치하는 거겠죠. 여명거리 아파트는 김해성 종합대 옆에 있기 때문에 김해성 종합 안에 교원, 노동자, 정업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돈 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대체로 기원 문화는 이렇게 국가가 집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 치료를 받는다. 권한행위 이전까지
전까지는 아마 병원에 권한의 행원 때도 병원에 가서 난 진단비 낼게요 이런 말은 없었을 겁니다. 의사들이 자기가 살기 너무 힘드니까 환자들한테 나 살기 힘든데 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밑으로 빨아서 뇌물이라던가 뭐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인사성 그런 걸로 받아들였지 정식 국가에서 의사들한테 진료비는 얼마고 뭐 주사 한 대 맞는데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직까지 무상 의료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권한임금 교권에서 경제가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져서 의학품이 못 들어오면서 약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시장 가서 약을 사다가 의사한테 주사 맞아야 됐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분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요. 네.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북측의 와이파이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와이파이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핸드폰이 밀레식 선전화, 도끼식 선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었고 지금 저희 딸이 계속 전화하고 영상 하는 거 보면 스마트폰으로 뭐 앉아서 카드 결제하고 뭐 엄마 나 이거 뭘도 샀어 하면서 카드 결제하고 뭐 이거 택배도 뭘 물건 음식도 시키고 집에서 냉면도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카드로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이거 알았지. 저 때만 해도 와이파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봤었는데 이동 통신 무슨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연관돼서 와이파이를 쓰면은 인터넷이나 지금 핸드폰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핸드폰 보급률이 이것도 TV에서 정식 나온 거에 의하면 뭐라고 540만 대라고 했나요? 하여튼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어요. 인구가 얼마죠? 인구가 2,500만입니다. 500만 대잖아, 500만 대. 네. 네. 다음 북측 언어, 남측 언어 재미있는 말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재미있는 말 제가 제일 망신했던 게 뭐냐면 어떤 자리에 갔는데 너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 윤희 씨 이거 혼자 정말 힘들겠는데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점심 식사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좀 미안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밥 사준다니까 고맙죠. 그래서 일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굳어지더니 이래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뻥했죠.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는데 그분 옆에 있던 분이 그거는 북에서 괜찮다고 이런 말이다. 그래서 설득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풀렸던 일. 또 한 번은 저 차를 타고 4명에서 가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이런 거예요. 한 2번째 만난 분인데 뭐 이렇게 가깝진 않죠. 2번째니까 좀 어렵죠. 이런 분인데 저보다 6분이고 윤희 씨 가메기를 좋아한다는데 제가 포항 가서 가메기를 한번 사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날짜를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쪽에 가서 무슨 말 배웠냐면 쌩까지 마요 말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이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원래 어린애들이 나쁜 역을 더 많이 배웠어요. 나쁜 말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쪽 사람한테 대시되면 남쪽 말로 해주려고 배려하려고 나는 그렇게 가미를 사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옆에 분들 다 들었습니다. 쌩까지 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차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공기가. 이게 왜지? 옆에 있던 분이 윤희 씨 그 말은 북에서도 쓰나요? 그래서 아니요. 저 남쪽에 가서 배웠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그렇게 나쁜 말을 배워줬어?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나쁜 말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학창 시절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그런 뭐 있으면. 학교 때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학교 때는 뭐 저는 정말 평범한 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나설 줄도 모르고 뭐 좋아하는 꿈도 별로 없었고요. 제가 학교 때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와서 뭐 음악 매 과목마다 배워주는데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하고 싶냐고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꿈이 뭐 있나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뭐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따라서 선벽을 치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짜자 선벽을 치려고 해서 따라했죠. 그랬더니 이등 감각이 있다고 난 이 윤희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등 감각 이게 뭐 있어? 나 음악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선생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음악서적 갔어요. 음악서적 갔는데 음악서적에 가게 되면 이렇게 쫙 양옆에 악기들이 쫙 있습니다. 음악서적에 있는데 악기 하고 싶은 악기를 하나씩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같이 우리 학급에서 12명이 지금 음악서조에 갔는데 다른 애들 악기 다 잡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 옆에 드럼이 있었어요. 이게 타악기가 있는데 그게 좀 듬직하고 거기서 와봐야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거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이 저 타악기는 교음악 기악 중주할 때 가장 중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쁜 애가 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면서 연희 학생은 바이올린 한 게 더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생긴 덕분에 타악기는 못하고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부터 계속 바이올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다니면서 뭐 어떤 때는 필요하면 뭐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하거든요. 대체로 북쪽선들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탈북자들 아는 프로들 있잖아요. 보면 하나같이 재간둥이잖아요. 말도 잘하고 재간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해요. 그게 일반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어디 어락해 뭐 이렇게 모여서 노래 무슨 넌다 하게 되면 남쪽 사람들은 노래 한마디 해봐라 하게 되면 우물쭈물하면서 막 안 나서 막 부끄러워하고 이러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내가 할게 어떤 못해도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가수가 아니잖아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일어나서 그냥 노래하고 북쪽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발표 능력, 그 다음에 무슨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응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토론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악기도 아마 한 가지 이상의 악기는 다 할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와서 또 3년 불고기 쟁취 운동 이런 게 또 있어요. 그건 사상기술 문화인데 일반자리 가서 절대 안 됩니다. 문화, 악기는 무조건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나가서 악기 모르면 직장 나가서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 악기 할 줄 음악에 센스가 없는 정말 한심한 사람은 하모니카를 배워요. 그래서 북은 하모니카 못하는 사람 없을걸요. 제일 대중악기가 아마 하모니카일 겁니다. 네, 북한 아이들은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뭐를요? 진로. 북의 진로는 그냥 학교마다에 다 있고 서조가 있습니다. 음악서조, 미술서조, 문학서조, 체육서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끔 취미에 따라서 서조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체육서조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뭐 문학서조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가 우리가 5년입니다. 초등학교가 5년 동안 선생님이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5년 동안 자라면서 얘가 어떤 재능과 어떤 끼가 있고 뭐가 있는지를 5년 동안 지켜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을 바꾸게 되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런 끼를 넣쳐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한 선생님이 데리고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 학생은 어느 분야에 어떤 취미가 있고 무엇이 제일 부족하다 이런 평전서를 딱 붙여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음악이나 체육이나 문학서적 다녔던 애들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걸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음악가가 되겠구나, 난 체육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진로를 미리 잡고 나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정원 시험 쳤을 때 성적이 높은 애들만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싶은 애들, 군대 나간 애들 남자도 뽑아서 군대 내보내고 나머지는 어디 가고 싶냐는지 지망을 3가지를 써냅니다. 난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럼 지망 써내면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부터 배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네, 북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남쪽에 가서 예술가들 볼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노래패는 우리나라라는 노래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세라는 노래패가 있고 작년인가 평창 때고 남쪽 북에서 나왔었죠. 축구대회 나왔을 때 북대표단 앞에서 그 연회석상에 유일하게 들어갔던 게 바로 희망세 노래패입니다. 시민단체 노래패인데 전문 이름 국가 이런 거야 아니라 그 패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도 전문 잘하고 기술도 갖고 하는데 벌이가 안 돼서 알바를 하면서 음악을 합니다. 하다못해 저녁에 대리운전을 뛰고 어디 가서 알바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음악가들이 저도 할 때 보면 저도 바이올린 했는데 바이올린 하면 손이 손이 수틀어질까봐 절대 힘들이 못하게 합니다. 차분만 만져도 벌써 손이 굳어져요. 그래서 항상 바이올린 하기 전에는 더운 따뜻한 물로 손 녹이고 30분 연습하고 이렇게 손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음악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알바하고 대리운전하고 힘든 일을 노동을 해가면서 자기 음악을 한단 말이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웠어요. 여기 남쪽의 음악가들이 정말 그런 거심이 없이 걱정이 없이 진짜 자기만의 이런 전문 분야에서 정말 지식을 펼칠 수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얼 수 없을까?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은 뭐가 다르냐면 그런 개인 음악단이 없습니다. 북은 모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전대 예술 공장마다 예술 선전대가 있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 다 따로 있고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라도 공장 선전대에 들어가가지고 노동하다가도 그냥 노동 선전대 가가지고 공연도 다니고 항상 일하면서도 자기 재능은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걱정이 없이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북한 사람들도 여권이 있나요? 북한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 중에서도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나왔다가 남쪽에 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요. 여권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누구나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여권을 낼 수 있냐? 여러분들 여권 신청하면 며칠에 나오죠? 한 3일이면 나와요. 누가 남쪽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한 3일이면 나와요. 네, 북은 여권을 신청하면 한 2달 걸립니다. 2달 있어야 여권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인 군사 대국인 미국과 북이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전쟁하다가 잠깐 휴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인 나라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여행할 거냐, 너희들 마음대로 못하냐 이런 걸 말한다면 어느덧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남쪽은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만 오더라도 미국 행보함이라든가 미국 군함이 와서 여기 남쪽을 지켜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행 다니고 해도 부담은 없잖아요. 하지만 북은 외국 군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네 군대 하나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지켜야 되고 세계 강대국이라는 미국과 한국이 해마다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자기네 군대 혼자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모든 시스템이 다 전시 상태로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모든 우식수지나 모든 게 다. 그런데 그러면 여행을 어떻게 갈 거냐? 우선 우리가 일제 시민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뭐가 있냐면 다른 나라들의 이생 가족들이 있죠. 카나다에 홍콩이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다 우리 민족들이 다 이생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뭐죠? 하여튼 해놓은 것들이 있죠. 그 사람들 북도 똑같습니다. 남쪽도 있는 것처럼 북쪽 사람들도 세계 각곳에 자기 친척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척은 카나다에 있다 하게 되면 나 카나다에 우리 삼촌네 집에 가고 싶다 하게 되면 여권을 신청을 합니다. 나 카나다에 우리 삼촌네 집에 가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2달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카나다 주재 북대사관에서 실제 그 사람이 이 사람과 친척 관계가 맞는지 현재 전제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만나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게 2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하게 되면 그때 여권이 나와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북에서 사적인 여행으로 이렇게 사사 여행한다는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외환거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권한해본 이전에보다 권한을 해볼 때 제일 많았는데 뭐냐면 국가에서 모든 걸 공급하다가 국외 공급이 없다면 실제 무너져 버리니까 국가에서 뭐 했냐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너네 정업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되게 살려나가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장 기업소마다 해서 뭘 했냐면 중국이나 어디나 제일 가까운 게 중국이겠죠. 중국에 아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연락해서 회사라든가 뭔가 이거 꾸릴 수 있는 매화거래 할 수 있는 구지를 찾아라. 이렇게 공장마다 자기네가 적었는데 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친척이 왜 많습니다. 왜 많냐? 중국이 문화대혁명이 있었던 게 알죠? 어쨌든 문화대혁명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죽고 막 그랬죠. 문화대혁명 때 특별히 조선족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 우리 참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 힘들면 넘어와라 해가지고 중국에서 북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70만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 한족도 있었고 조선족도 있었고 그래서 70만이 넘어왔다가 문화대혁명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도로는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남은 사람들이 하교에 모여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중국과 북과 중국은 친척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친척이나 있는 사람들이 가서 나 외화거래 하고 싶은데 너가 뭘 좀 해줄래? 하면 해줄게 하게 되면 공장에다가 제재해가지고 우리 공장에 뭐 식당을 마련한다. 우리 공장에 뭐 무슨 사진관을 만든다. 뭐 이런 상조를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화거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려면 중국에 있는 친척하고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연락이 돼서 난 너하고 외화거래 뭐 좀 하자. 손잡자.
이런 이메일이라든가 편지가 주고받았던 증거가 있죠. 그 증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걸 가서 중국에서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목적이 뚜렷할 때는 무조건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목적이 없이 자유여행, 여러분들이 전 세계 다니는 이런 자유여행은 북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혹시 지금 더운가요? 에어컨 틀어야 돼요? 아니면? 더운 사람도 있고 안 더운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돼가니까요. 자, 그러면 북측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만 해볼게요. 여권 얘기 나왔으니까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제 수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수단이 있는지, 북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북을 독재국가라고 말하죠. 그죠? 북은 독재국가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용도자들이 이민들을 무조건 세뇌시켜가지고 내리내리면 그 사람들은 반발했다가 자기 죽을까봐 잭소리 못하고 그냥 운명 교자 밑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노예 시대 때도 너희들이 끝까지 참았나요? 노예 시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 민족이 얼마나 정의감이 강한데 자기 용도자들이 짓밟고 내리내리고 폭력을 가한다고 해서 아이고 죽었어도 하고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5.18 강주 이민대학살 사건 벌 때도 국가가 그렇게 폭력하고 비행기로 폭탄 들고 할 때도 끝내 그 사람들이 주저앉았나요? 끝까지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기성입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도 절대 무식해서 바보라서 천치라서 국가가 하라면 무조건 무턱대고 따라했던 그런 이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대로의 정의가 있고 생각이 있고 관점이 제대로 서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고난의 힘을 시절에 그렇게 무섭게 아사자가 있고 굶어 죽고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칠 만큼 그렇게 바보같이 그랬느냐, 내 자기 목숨까지 바쳤냐, 그 나라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냐,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사들이 가장 스토리가 뭐냐면 그렇게 아사자가 있는데 북쪽 사람들은 왜 단 한 번의 데모도 없었을까? 왜 이민들은 반발을 안 할까? 데모를 안 할까? 이게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걸 북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은요, 국가가 무조건 내리내고 폭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밟혀 산다. 절대 이건 정말 북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북쪽 이민들은 진심으로 자기 적을 좋아합니다.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탈북자를 낳은 중에 자기 정권이, 자기 용도자, 자기 나라가 정말 죽을 만큼 싫어서 나온 사람이 몇 프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책값을 치르기 싫어서 도망쳐간 범죄자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80% 탈북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의 해물 시절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형 때문에 정말 굶어 죽기 싫어서 이렇게 해서 나왔던 사람들이지 정치 사상에 사상적으로 자본주의 수호자가 돼서 이렇게 온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걸 좀 가려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야 될 만큼 자기 나라를 따를까?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남쪽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당신네 김일성 주석 서거했을 때 이민들이 딱 하고 땅치에 울 때 그 미쳤냐고 옆에서 야 울어라 하고 울지 않으면 잡아갔냐고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울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대통령이 무슨 아버지냐고 그냥 내 나라 대통령이지 이게 다르더라고요. 남쪽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또는 박근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나라의 대통령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 나라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대가정이야. 이 용도자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야 라는 혈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나 혈연적으로 다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례를 들면요. 왜 그런 생각이 생겼을까? 그걸 세뇌일까? 북에서 세뇌시켜서 그런 생각을 할까?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됐죠. 해방돼가지고 48년도에 두 개 나라로 갈라집니다. 두 개 정도요. 그때 북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토지 개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짧은 시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 중에 북의 토지 개혁이 들어갈 겁니다.
남쪽에서도 했지만 남쪽은 유상벌수 유상분배를 했지만 북은 무상벌수 무상분배를 하게 됩니다. 48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때 북에는 70%가 다 빈농들과 서작인들 모순꾼들이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지주들이 그 많은 땅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모순꾼들 빈농들은 몇 대를 거쳐오면서 평생을 내 땅에서 한 번도 농사 못 짓고 지주놈 땅을 붙여 살았기 때문에 평생 서원이 내 땅에서 농사만 지어왔으면 이게 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부처님도 이 모습꾼들한테 땅 한 떼기 안 줬어요. 역대적으로. 그런데 나라가 생기니까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내 나라라고 생기니까 내 나라가 나한테 땅을 줬습니다. 19수를 계산해서 모든 데 똑같이 결과로 땅을 분배해줬습니다. 무상으로 1돈도 안 내고. 그래서 49년대 무슨 일이 생겼냐면 평양으로 올라가는 모든 지역의 골목마다의 길목이 길이가 딱 메였던 겁니다. 그때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왜 메였냐면 그 옛날에 48년도에 서달부지잖아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 기름난이고 하지 않았잖아요. 서달부지에다가 벽가만을 깍둑 싣고 평양을 몽땅 올라간 겁니다. 이 농민들이. 수상님, 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 땅에서 농사준 내가 준 쌀입니다. 이 쌀을 딱 한 끼만 식사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뭔가 평양을 올라간 겁니다. 이게 세뇌됐을까요? 이게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6.25 이것은 6.25 전쟁이라고 하지만 북은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든지 간에 뭐 상관없이 하여튼 전쟁이 있었죠. 10년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3년 동안 남쪽도 폐허가 됐지만 북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말 했죠. 북한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이루어지지 못한다. 원시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이 폐허가 됐는데 그때 그 3년 동안 16개 연합군과 싸웠던 그 전쟁 통해 북에서 뭘 했냐면 전국에 널려있는 전쟁 고아들을 몽땅 모았습니다. 전쟁통에.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폴란드고 뭐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다 의탁 공부를 내보냅니다. 이 전쟁통에 이 고아들만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김일성 수석이 그 모든 아이들 미쳤나 그 애들가 내보내죠. 내보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52년도가 그때 나왔다가 58년도, 59년도 2년 동안에 다시 다 데려옵니다. 한 명도 맞아서 못하면 다 데려옵니다. 남쪽에 무슨 영화가 있냐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남쪽 감독 추상미가 만든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인데요. 추상미가 이 남쪽 사람이 만든 남쪽 영화입니다. 근데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뜻밖의 사실 알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북에 있을 때 전쟁 고아들을 사회주의 나라들에 갔다가 왔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어떤 애들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뭐가 나오냐면 진짜 폴란드에서 북한에서 온 고아들을 직접 계획했던 벌건 남자 할아버지 선생님이 나옵니다. 실지 했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생님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그 애들을 받은 다음에 깜짝 놀랐답니다. 절반 남아 인원이 남쪽 애들이었대요. 북에서 그 대련 애들이 얘들 잘 되봐달라고 했는데 애들만 온 게 아니라 애들한테 국어 교원과 역사 교원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북에서는 이 어린애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 자기 나라 말과 자기 나라 역사를 잊어먹는다 해가지고 국어 교원과 역사 교원을 애들한테 붙여가지고 내보냅니다. 애들 혼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폴란드 할아버지 선생님이 이 애들 받았을 때 놀란 게 절반 남아가 남쪽 애들이었다. 그래서 이 고추 이야기 들으니까 뭐냐면 북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에서 쫙 이민군이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재진국하면서 쭉 다시 올라가죠. 후퇴하면서 올라가는데 남쪽에도 미군 비행기 막 폭격 떨어지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잖아요. 전쟁 고아들. 근데 북에서 이민군이 올라가는데 거리마다에 고아들이 막 떠들면서 흐르고 그러니까 이 애들 도주면 폭탄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의 인민군이 올라가면서 그 거리에 있는 고아들 몽땅 다 안고 올라갑니다. 전쟁 싸움하면서도 정말 거제 싸움하면서 그 고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북에 가가지고 북에 있는 고아들과 남쪽에서 데려간 애들을 합쳐가지고 의탁금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온 애들 중에 절반 남아가 남쪽 아들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했는데 나갔다가 그 수많은 애들이 마지막에 59년도까지 또 끝내면서 다 들어왔는데 딱 한 명이 못 들어옵니다. 그 폴란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폴란드에서 한 명이 못 들어와요. 걔가 가자마자 2년 만에 어떤 무슨 멋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어가지고 묘를 만들어놨는데 그 선생님이 할아버지 선생님이 아직까지 그 묘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애 한 명 못 가고 마지막에 다 들어가죠. 들어가서도 애들이 선생님을 잊지 못해서 계속 편지고 오래하고 막 이런 것들도 영화에 나옵니다. 네. 이럴 때 그때 왔던
살아났던 전쟁 고아들은 자기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목숨 12번 바쳐서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건 세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신뢰 들어줄게요. 우리가 고난을 행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부모가 자기 앞에서 자식 굶어주는 걸 봐야 됐잖아요. 그렇게 굶어주는데 그 고난행은 딱 시작될 때에 국가에서 공급이 다 끊기니까 그 간부들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제의서를 올려버립니다. 인민들이 굶습니다. 지하자를 좀 팔아서 식량을 사옵시다 하고 제의서를 올려버립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우리 그 누구도 손댈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통일된 다음에 통일 저국의 후대들한테 물려줄 우리 민족의 자산입니다. 우린 절대 손 못 댑니다. 해가지고 그 지하장을 절대 손 못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지하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재작년이죠. 18년 4.27 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 산책도로가 있었습니다. 산책도로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답니다. 이게 유명한 말로 해서 뒤에 이해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말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자산을 우리가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이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말을 전달하는데 옆에 있던 분들이 분명히 남측분들이죠. 저랑 같이 앉아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전달받는데 눈물이 팍 나서 먹이기 위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먹고 나면 돌아가서 나만 게 아닙니다. 우리 탈북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 목숨값이 피값입니다. 자기 자식들 굶어주는 걸 참 봐야 돼. 또 그런 피눈물의 값으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민족의 후대들 거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안 다치고 오늘까지 거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 보면서 북의 옛날에 권한을 때 막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던 이런 모습이 아닌 지금 엄청난 발전된 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영상도 봤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남쪽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다행이다. 잘 살아. 이제 많이 나아져서 다행이다. 이러지만 북쪽 사람들은 지금 발전된 모습 보면서 피눈물 삼키면서 울면서 봅니다. 끝내 우리가 이겨냈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 권한행을 그 무서운 잔인했던 권한행을 우리는 이겨내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귀중한 저국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네, 속도를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북에서는 탈북자 가족들을 정치원 수용소나 아우지 탐방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이분 질문 한번 들어보죠. 아, 질문이요? 한번 들어보죠. 제 마이크죠. 네. 짧게. 안녕하세요, 김연희 선생님. 저는요, 1999년 8월 25일 날 탈북했어요. 그때는 제가 23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8년 5월 20일 날 아사하셨어요. 고향은 해령입니다. 제가 탈북할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저희 어머니가 98년도 1월 8일 날에 돈 벌러 간다고 나왔어요. 저를 시집 보내겠다고. 북한은 딸 시집 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두만강이 녹을 때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두만강이 10번 녹아도 안 돌아오셨어요. 예, 제가 아지고 제 창 밑에 2살 아래, 그러니까 2살 터울인 남자동생은 군대 갔고요. 저보다 8살 아래인 막내 남자동생이 있었어요. 그때 13살이었는데 저하고 함께 정말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내 아버지는 아사하셨고 1년 반이라는 세월을 아마 한 15년이라는 세월을 흘른 것처럼 힘들게 보내다가 이만저만해서 제가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할 때 제 동생을 버리고 같이 떠날 수 없어서 버리고 탈북을 했는데 그 가정은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웠거든요. 이제 좀 전에 그 선생님이 우리 북한에서 사랑과 정이 있었다고 했죠. 북한은 이미 90년도 때 사랑과 정, 싸그레, 그러니까 북한은 싸그레를 안 하고 도덕과, 그때 도덕하고 뭐가
이게 막 떨려서 말이 안 나가네. 우리 싸구려 뭐라 했지? 이제는 북한 말도 다 잊어먹었네. 네,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도덕하고 그 싸구려가 없어졌어요. 90년대 때 지방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이 97년도부터 막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이렇게 쓰러지면 벌써 그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옆에서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묻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다 피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탈북할 때 이 오른쪽 다리를 소달구지에 끼웠어요. 끼워서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이 소달구지에 끼워서 지나가면서도 웃으면서 딱 미국 놈들이 그 좋아서 막 피를 보고 좋아서 웃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이 다리 부러져가지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소달구지에서 자기는 이제는 다 왔으니까 처녀 이거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탈북을 했는데 그 강을 건널 때도 제가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이렇게 강을 건너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산을 넘어서 그 브로커들하고 이렇게 해서 팔리고 또 팔리고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머저리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숨어서 이렇게 하여튼 살고 또 살고 하면서 또 그 동네에서 신고해가지고 2000년도 4월 달에 제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깜빵 생활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서류를 다 써가지고 지금 북송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돈을 다 해서 저를 가짜 임신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지금 빼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도 운이 좋아서 숨어서 또 먼데 배경이라는 데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시간이 많으니까 질문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은 언제 탈북하셨어요? 네, 전 2011년도에 왔습니다. 2011년도에 직행이에요? 네? 직행? 네, 중국에 2달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서 탈북하셨어요? 그거는 시간상 관계로 처음 질문이었는데 그게 길다고 일단은 나중에 여기 분들이 아마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과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그 이야기를 한번 그리고 아까 저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전화 받느라고 나갔는데 얘기 못 하고 사실입니다. 지방은 그래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때 아마 여기 말씀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도 애교일 수도 있어요. 그거 참 힘들었던 사연들이 정말 너무 많았죠. 근데 저와 같이 라이바바를 하고 있는 황광철 씨라든가 그 부인은 일가 진짜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먹다가 다 굶어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 나서 막 엉엉 울면서 우리가 촬영을 했던 이게 아마 이 한 분의 사연이 아니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똑같이 겪었던, 저도 굶으면서 살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말한 건 뭐냐면 그래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맞다. 하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국을 말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국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만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픔은 우리가 잘 치유하고 좀 더 그 아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른 세대 우리 후대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새로운 우리 후대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9시까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몇 개 남았는데 짧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있나요? 이렇게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격차가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없을 수가 없죠. 북은 이게 서울하고 난산이나 대전이나